요즘 쇼핑하는 방식, 정말 많이 달라졌죠. 네, 맞아요. 집에서 그냥 손가락 하나로 주문하는 게 뭐 거의 일상이 됐고, 또 어떤 날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좀 특별한 경험을 찾아 매장에 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팬데믹 거치면서 이제 오프라인은 끝났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오히려 그 반대 현상도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그런 온라인의 강자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뭔가 단순히 물건 파는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찾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오늘 저희가 바로 이 변화의 맥락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마케팅 석학이죠. 필립 코틀러의 책 리테일 4.0 한국어판을 통해서 깊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 코틀러. 네. 이 책에 보면 디지털 시대에 소매 유통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쇼핑 경험을 하게 될지 그런 통찰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단순히 책 내용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서요. 이 책이 말하는 그 핵심적인 변화,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막 허물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우리 삶이랑 비즈니스에 어떤 의미를 던주는지 그 본질을 한번 같이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뭐 백화점에서 시작된 리테일의 그 긴 여정이 어떻게 지금의 4.0 시대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핵심 전략들, 뭐 이런 것들을 실제 기업 사례와 함께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겠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이 책에서는요, 그 리테일의 종말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얘기했지만 네. 오히려 리테일은 그냥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 이렇게 보는데요. 뭐 19세기 중반 백화점 나왔을 때가 1.0, 그리고 20세기 중반 쇼핑몰 이게 2.0, 90년대 인터넷 나오고 전자상거래 이게 3.0, 네, 그렇게 시대를 구분하죠. 그리고 지금은 이 디지털 기술이 모든 걸 확 바꿔놓는 바로 리테일 4.0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 온라인 쇼핑이 엄청나게 성장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전 세계 소매 거래에서 디지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20%가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요? 생각보다 낮네요.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중요성은 여전히 크다는 거죠. 핵심은 대체가 아니라 융합이라는 겁니다.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서로의 강점을 막 흡수하면서 경계 없이 연결되는 것. 이게 바로 리테일 4.0의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융합. 그러니까 기술 자체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더 나은 고객 경험을 만들 거냐. 이게 핵심 질문이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기술은 뭐 결국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환경 변화가 고객이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 자체도 바꿔놨어요. 예전에는 그 4A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고객이 브랜드를 인지, 어웨어하고 뭐 태도를 형성하고 구매, 액트하고 만족하면 또 재구매, 액트 어게인 하고 약간 좀 단순한 경로였는데 네, 그랬었죠. 근데 이 책에서는 이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죠. 네, 지금은 연결성이 워낙 중요해진 시대니까요. 그래서 대신 OA 모델이라는 걸 제시합니다. 인지, 어웨어, 호감, 어필, 질문, 에스크, 행동, 액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옹호, 애드보케이트. 옹호, 아드보케. 네, 이 5단계로 고객 여정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건데요. 그 마지막 옹호 단계가 특히 좀 눈에 띄네요. 단순히 내가 다시 사는 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한테 막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옹호하는 행동. 이게 중요해졌다 이 말이군요. 네, 그렇죠. 생각해보면 저도 친구가 야 이거 진짜 좋아 이러면 솔깃하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예, 소셜미디어나 커뮤니티 영향력이 워낙 막강해지면서 고객의 옹호가 브랜드 성장에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OA 여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려면 데이터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고객 프라이버시 존중은 뭐 당연한 대전제고요. 아, 데이터.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다 이런 말도 있듯이요. 근데 단순히 데이터가 많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뭔가 의미 있는 정보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능력. 이게 중요하겠군요. 피터 드러커의 통찰처럼요.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옹호 단계까지 가는지, 또 각 단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뭘 원하는지 이런 걸 파악하고 그에 맞는 경험을 제공하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리테일 4.0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 책에서 제시하는 10가지 법칙을 살펴볼 텐데요. 이걸 뭐 하나하나 다 짚기보다는 좀 핵심적인 테마 몇 개로 묶어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좋은 방법이네요. 첫 번째 테마는
끈김없고 나에게 딱 맞는 경험, 이걸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아, 네. 좋은 접근입니다. 관련해서 책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법칙이 보이지 말라, be invisible 이거거든요. 보이지 말라? 네. 기술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고객이 기술의 존재를 거의 느끼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 아마존 고 매장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냥 물건 들고 나오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경험. 아, just walk out. 네네. 그렇죠. 기술이 그냥 배경 속으로 싹 사라지는 거죠. 기술을 막 뽐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객의 불편함을 없애는 데 집중해라 이런 거군요. 그 데카트론 매장에서 RFID 기술 쓰는 것도 비슷하겠네요. 계산대 위에 물건 그냥 올려놓으면 순식간에 계산 끝나잖아요. 맞아요. 바코드 일일이 찍을 필요 없이요. 네. 그리고 이건 원활하게 하라, be seamless는 법칙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고객은 이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자유롭게 막 넘나들면서 쇼핑하잖아요. 그쵸. 매장에서 제품 보고 온라인 최저가 검색하는 쇼도밍. 또 반대로 온라인에서 정보 찾고 매장 가서 직접 보고 사는 웹루밍. 다 흔하죠. 네. 그래서 기업은 고객이 어떤 채널을 이용하던 경험이 끊기거나 달라지지 않도록, 즉 옴니채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옴니채널. 그게 그냥 온라인몰이랑 오프라인 매장 둘 다 운영하는 멀티채널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네, 그렇죠. 옴니채널은 모든 채널이 유기적으로 통합돼서 마치 그냥 하나의 채널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주문한 상품을 가까운 매장에서 찾아가거나 반품할 수도 있고요. 매장 직원이 고객의 온라인 구매 이력을 보고 맞춤 추천을 해줄 수도 있고요. 세포라 같은 경우가 디지털 팀이랑 매장 팀을 통합 운영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마존이 홀푸드 인수한 것도 대표적인 온오프라인 시너지 사례죠. 결국 이 모든 노력이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집중하기 위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개인화하라, 비퍼서널 하는 법칙하고도 연결되겠어요. 핵심입니다. 과거에 고객 맞춤화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이키 신발에 원하는 문구 새겨주는 거, 나이키 아이디 같은 거. 네, 있었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이 뭘 원할지 미리 파악하고 제안하는 그런 진정한 개인화가 중요해졌습니다. 넷플릭스가 제 시청 기록 보고 좋아할 만한 영화 추천해주는 것처럼요. 아, 네네. 그 나이키가 특정 지역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 위주로 매장을 꾸린 나이키 바이 멜로즈 사례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는. 아, 네, 저도 봤어요. 이런 개인화된 경험이 실제 구매 전환율을 막 40%나 높였다고 하니까 와,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놓칠 수 없는 부분이겠네요. 맞습니다. 결국은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 여정을 최대한 매끄럽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로 딱 나만을 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 이게 리테일 4.0 시대 경험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오프라인 공간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물건 파는 곳이 아니라 다른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정확합니다. 명소가 되라, be a destination은 법칙이 이걸 잘 보여줘요. 매장이 그냥 쇼핑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곳, have to go place가 아니라 즐거움과 경험을 위해서 가고 싶은 곳, want to go place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가고 싶은 곳. 네, 리테일 테일먼트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단순히 물건만 잔뜩 쌓아놓고 파는 시대는 지났다. 이거군요. 그럼 어떤 경험을 제공해야 할까요? 고객이 브랜드의 철학이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통신사 버라이즌이 만든 데스티네이션 스토어라는 곳이 있는데 최신 기기 체험은 물론이고 음악, 게임, 스포츠 이런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존을 만들어서 고객들이 와서 머물고 즐길 수 있게 했죠. 와, 통신사 매장이 그렇게도 바뀔 수 있군요. 네. 그리고 아디다스의 런베이스처럼 브랜드 커뮤니티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공간도 좋은 예시고요. 꼭 큰 기업 아니더라도 작은 가게라도 쿠킹 클래스나 워크숍 같은 걸 열어서 고객과 교감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매장의 역할이 정말 다양해지네요. 그런데 또 정보가 너무 넘쳐나는 시대니까 너무 많은 선택지는 오히려 피로감을 주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조언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큐레이터가 되라. 비어 큐레이터는 법칙인데요. 큐레이터요? 네, 무조건 많은 상품을 쫙 보여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롱테일의 함정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전문가적인 안목으로 엄선된 제품과 스토리를 제공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마치 미술관 큐레이터처럼요. 아,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을 파는 판매원이 아니라 고객의 취향과 필요에 맞는 가치를 잘 골라서 제안하는 큐레이터 역할이 필요하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의 고급 식료품점 이탈리아 아시죠? 아, 네네. 거기는 엄선된 식재료 파는 것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쿠킹스쿨까지 다 결합해서 식문화 경험 전체를 큐레이션 해주잖아요. 맞아요.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남성 그루밍 전문 이발소 불프로 같은 경우도 특정 고객층을 위한 맞춤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성공했고요.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해, who, 무엇을, what, 어떻게, how, 큐레이션 할 것인가 이걸 명확히 정의하는 겁니다. 경험과 큐레이션. 이걸로 오프라인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군요.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기술 너머의 인간적인 연결과 신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충성도를 높여라, 비로열는 법칙이 단순히 포인트 적립 같은 그런 거래적인 관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 포인트를 넘어서. 네, 고객이 브랜드를 자발적으로 옹호하도록 이끌고 좀 깊은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아마존 프라임 같은 멤버십 프로그램이 되게 강력한 이유가 단순히 무료 배송 혜택담은만은 아니겠군요. 그 회원이라는 소속감이라든지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 이런 게 충성도를 높이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로열티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차이도 좀 흥미로운데요. 고객들은 보통 감사의 표시로 여기는데 기업은 이걸 고객의 약속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 인식의 차이가 있군요. 네. 그래서 진정한 충성도는 거래를 넘어서는 가치를 제공할 때 생겨나는 것 같아요. 데카트론이 회원들을 위해서 무료 스포츠 강좌를 열어준다거나 레고가 팬들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드는 레고 아이디어스 플랫폼 같은 거예요. 와, 정말 거래 이상의 관계를 맺는 거네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중요한 건 사람 사이의 관계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인간 중심이 되라, 비휴먼은 법칙과도 통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이 책에서는 3S를 강조하는데요. 서비스, 소셔빌리티, 그리고 서스테이너빌리티. 이 세 가지를 통해 인간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술 만능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죠. 3S, 서비스 측면에서는 사실 아무리 온라인 쇼핑이 편해도 좀 복잡한 문제 해결이나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할 때는 결국 사람, 그러니까 숙련된 직원을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액센추어 조사에서도 소비자의 73%가 이럴 때는 직원과의 상호작용을 선호한다고 나왔고요. 그리고 사교성 측면에서는 애플 스토어가 단순히 제품 파는 공간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배우고 교류하는 타운 스퀘어를 지향하는 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매장이 사람들을 연결하는 커뮤니티 공간이 되는 거죠. 아, 타운스퀘어. 네, 이탈리아 피자 전문점 브리스콜라처럼 작은 피자를 여러 개 시켜서 나눠 먹는 컨셉으로 좀 소통과 교류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사례고요. 지속 가능성은 요즘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가치죠. 파타고니아의 вор웨어 캠페인처럼 환경과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 활동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젊은 세대는 더 그렇죠. 기업의 가치관이라 사회적 입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애들만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기업의 사회적,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구매를 결정하거나 보이콧할 의향이 있다고 해요. 아, 절반 이상이나요? 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 같은 걸 보면 지속 가능성을 외면했을 때 기업 평판에 얼마나 치명타를 입는지 알 수 있죠. 결국 기술과 효율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간적인 감성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테마입니다. 끊임없이 경계를 넓히고 협력하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더 이상 혼자서는 살아남기 힘든 시대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한계를 극복하라, 비바운드리스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유연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전에 테스코가 한국 지하철역에 설치했던 가상 매장 기억나세요? 아, 네. 기억나요. 벽에 상품 이미지 있고 QR코드 찍어서 주문하는 거였죠? 맞아요. 그런 것처럼요.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픽업하는 클릭 앤 콜렉트나 볼보의 인카 딜리버리라고 차량 트렁크로 바로 배송해주는 서비스 같은 것도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죠.
아, 정말 상상력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으니까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라 비익스포넨셜 법칙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다양한 방식의 협력이 가능합니다. 뭐 물류 파트너십, 맥도날드랑 배달앱처럼 보완적인 파트너십, 우버랑 스포티파이의 음악 스트리밍 연동 같은 거. 고객과 함께 만드는 공동 창작, 레고 아이디어스 또 나왔네요. 심지어 경쟁사하고도 협력하고요. BMW랑 다임러가 차량 공유 합병했죠. 경쟁사랑도요. 네, 외부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이나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인수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법칙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도 있겠네요. 대담해져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주문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그런 말을 했죠. 고객은 항상 불만족한다고요? 네.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객의 기대를 따라잡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필름 카메라의 코닥, 휴대폰의 노키아, 비디오 대여점의 블록버스터. 변화에 안주했던 기업들의 말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네, 그렇죠. 시스코의 존 챔버스 전 회장은 향후 10년 안에 현존 기업의 40%가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와, 듣고 보니 좀 섬뜩한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변화의 파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책은 린 스타트업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린 스타트업? 네, 완벽한 계획을 다 세우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핵심 아이디어를 빨리 실행 가능한 최소 제품, 그러니까 MVP,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로 만들어서 시장 반응을 보고 배우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반복적인 과정을 강조하는 거죠. 아,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작은 실패를 통해서 빨리 배우고 방향을 수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거군요. 마치 과학 실험처럼요. 정확합니다. 예, 물론 이를 위해서는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필요하고요. 최고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뭐 데이터 분석가나 AI 전문가 같은 새로운 인재들, 또 부서 간의 벽을 허무는 유연한 협업. 책에서는 이걸 교차수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교차 수분이라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오늘 필립 코틀러의 리테일 4.0을 통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리테일은 죽지 않았고 오히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하면서 진화하고 있다는 것.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고객 경험이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기술은 그 경험을 더 매끄럽고 개인화하고 또 인간적인 연결을 더 깊게 만드는 도구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실험하는 그 대담함과 호기심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미래 리테일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소를 넘어서 고객의 삶에 어떤 의미 있는 가치를 더하고 때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그런 파트너가 되어야 할 겁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쇼핑의 변화를 이해하고 또 현명한 소비자로서 혹은 비즈니스 리더로서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데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자들의 책 마지막에 호기심을 가져라, be curious를 11번째 법칙처럼 덧붙였다고 하셨죠? 아, 네, 맞아요. 세상이 알고리즘의 속도로 변하고 있으니 우리도 끊임없이 질문하고 배워야 한다. 이런 의미겠죠?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앞으로 리테일의 변화 중에서 어떤 점이 가장 기대되거나 혹은 좀 우려되시나요? 아니면 당신의 최근 쇼핑 경험을 특별하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